드론이 나르고 로봇이 배달하는 새로운 시대. 배송을 넘어 교통수단으로 지난 최첨단 드론 세상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UAM 최초 상용화 시기를 2025년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의 첫 실증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다름 아닌 중국산 드론이었습니다. 중국이 상당히 드론 분야를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그러나 드론계 선도주자인 중국의 위기가 찾아오고 미 상무부는 60개의 중국 기업을 포함해 모두 77개의 기업과 계열사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발주자인 한국에 열린 새로운 기회. 우리는 과연 얼마나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한국 드론 기술의 현주소를 찾아가 본다. 지난 6월 우리의 현실로 한 걸음 더 다가온 미래 교통수단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는 스마트 물류, 자율주행, 그리고 UAM이라는 세 개의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행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세계 수준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혁신 기술과 비전을 선보였는데 그중에서도 드론 택시 탑승 체험이 단연 인기를 끌었습니다. UAM은 얼반에어 모빌리티의 준말로 낮은 고도의 도심 하늘을 비행하는 미래형 도심 항공 교통을 뜻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국형 UAM의 구상을 발표한 뒤 실증 행사를 가졌습니다. UAM은 기존의 항공교통을 도심으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항공교통은 시끄럽고 그다음에 긴 활주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도심으로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것이 전기 동력을 활용해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기체가 개발이 되면서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고 가까운 미래에 도심 속 일상이 될 차세대 이동수단 UAM. 교통혼잡 문제의 획기적인 대안이자 모빌리티의 혁명으로까지 불리는 이 UAM이 실제 우리 일상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가장 정체가 심한 구간으로 꼽히는 여의도 63빌딩에서 수서역까지 차로는 1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UAM으로는 고작 8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전쟁으로부터의 해방이죠. 한편 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에서는 다양한 민관 기관이 모여 UAM에 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었는데요. 3차원 도심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지난 40년 이상 방산 사업에서 저희가 많은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그 항공 분야에서도 저희가 많은 경험들을 축적해 왔는데요. 바로 이 UAM 생태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바로 그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어떤 기체 개발부터 해서 어떤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공급까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UAM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기체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무척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UAM이 항공기인 동시에 버스나 택시 같은 지상 교통수단처럼 일상에서 친숙하게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비전은 이제 이게 이 솔루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제품뿐만 아니고 서비스라는 게 이제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도 이제 사람들이 모빌리티라는 거를 이동할 때 자동차를 할 수도 있고 다른 교통수단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단순히 어떤 제조나 제품의 영역뿐만 아니고 이거를 이용하는 고객 중심의 어떤 서비스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어떤 그 미래 비전으로 가져가자. 또한 도심 항공교통을 완성하기 위해선 UAM 여러 대가 안전하게 날아다닐 수 있는 3차원 고속도로와 새로운 교통체계 등 다양한 인프라와 기반 기술이 필요한데 버티포트로 불리는 UAM 전용 이착륙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UAM으로 인해서 모든 도심 교통이 다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도심 교통들이 가지는 단점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주재관에 마련된 자율주행 VR 체험을 통해 시민들은 미래의 교통을 미리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꽉 막힌 도로 대신 빌딩 속 위를 비행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올 UAM은 언제쯤 온전한 모습을 드러낼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단계별 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비행 실증을 거쳐 2025년부터 최초 서비스를 시작해 2030년에는 본격적인 상용화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25년까지 저희들이 첫 번째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무슨 수십 개의 이 비행체가 날아다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의 상용화이기 때문에 한두 개 노선이라도 저희들이 한번 제대로 된 상업화된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한 거고, UAM 첫 상용화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3년. 이 짧은 시간 안에 UAM이 정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부터 시작해야 할까? 처음에는 한 30km에서 50kg짜리의 물류를 수송할 수 있는 도심 항공교통을 하고, 그 다음에 100kg이나 150kg의 물류 수송 시스템이 된 다음에 그것을 운행하면서 통계가 나옵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에 해당되는 6 시그마에 해당되는 사고 방지 확률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한 1인승, 2인승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드론 택시 시스템으로 가는 도심 항공 교통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대전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리나라 항공우주사의 기념비적인 순간을 만들어 온 이곳은 드론 분야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업적을 보여왔는데 그간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 왔을까? 저희는 이제 무인 항공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드론이라고도 하는데 저희 항우연에서는 1999년도부터 그 드론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루미라고 이제 저희가 장기 채공이 가능한 소형 무인기를 개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틸트로터 무인기를 개발을 해서 2001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2년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틸트로터란 헬리콥터와 일반 항공기의 단점을 걷어내고 장점만을 종합해 만든 기술인데요. 틸트로터형 드론은 날개 양끝에 달린 프로펠러가 방향을 바꿀 수 있어 수직 이착륙과 고속 비행 모두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은 실제로 이제 전기 모터로 움직이면서 훨씬 더 이렇게 정교한 조종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에너지 효율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래서 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다시 날개가 있는 그런 비행기들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래서 날개가 있는 비행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쿼드콥터,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합쳐가지고 요즘 이런 복합형 드론에 대해서 많은 이제 연구와 관심이 그리고 투자가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활주로 없이도 이착륙과 비행이 가능한 틸트로터 기술은 UAM 기체의 핵심 요소로 꼽히며 실제로 많은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2011년에 확보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원천 기술인데 미국이 50년 걸려 개발한 기술을 한국은 단 9년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성능까지 더 뛰어나 2017년에는 흔들리며 이동하는 배 위에서 틸트로터 무인기로 연속 10번을 자동 이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내 기술로는 최초의 성공이었고 특히 틸트로터 무인기로서는 세계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틸트로터 무인기는 미래 교통수단으로 충분히 변모할 수 있지만
비행과 이착륙 기술 외에도 여러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수색, 정찰, 재난 감시, 인명 구조 등 다양한 공공 임무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지금 이제 그 드론을 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부족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이제 그러면 어떻게 드론에 접목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사실 이제 드론 산업을 좀 리딩할 수 있는 좀 능력 있는 기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로 드론을 만드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올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는데 앞서 본 대형 드론의 미니어처 같지만 이 작고 귀여운 프로펠러도 기존의 기능을 소화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틸트로터 기술에는 다른 장점도 숨어 있다는데 일단 기존 드론과 다른 점은 이쪽에 날개가 있어가지고 날개에 전진을 비행하게 되면서 양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양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배터리의 효율도 증가가 되고 이제 비행 시간도 더 늘어남에 따라서 더 효율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는 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날개의 각도로 양력을 조절할 수 있는 틸트로터용 드론은 늘어난 비행 시간 덕분에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임무에 최적입니다. 틸트로터 기술은 미국이 세계 최초로 무인화를 시켰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성공을 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틸트로터 기술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가장 어디에 적합한가를 고민하고 찾았는데 배송 드론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소형화시켜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경쟁력 높은 기술이 있다 해도 상용화를 못한다면 결국 무용지물일 텐데 한국의 UAM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드론들이 상용화되어 기술력과 시장성을 먼저 확보해 두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드론 시장 자체가 전 세계 드론 시장의 2% 밑으로서 아주 시장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론을 하는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드론이 앞으로 크게 세계 시장에 뻗어나가려면 이 상용 드론 분야, 그중에서도 배송 드론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해서 세계 수출까지 한다면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세계 드론 시장을 많이 이렇게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벌써 상용화를 마친 드론이 공공의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입니다. 하지만 드론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 진지하게 오늘 임무를 논의하는 사람들. 비행기로 약 한 400헥타르 정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이 산속에서 어떤 일을 하려는 걸까? 네, 오늘 저희는 이제 소나무 제선축병 드론 예찰 사업에 대해서 드론 촬영을 진행하고 드론 촬영한 사진에 대한 품질 결과를 검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씩 조립하며 모양을 완성해 갑니다. 하지만 이 형태는 드론이라기보단 일반 비행기에 가까워 보이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무인 이동체이기 때문에 드론이란 말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임무를 수행하냐에 따라 뭐 회전익 장비를 쓸지 고정익 장비를 쓸지 그 현장 여건에 따라 기체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정익 드론은 회전익 드론보다 넓은 이착륙 공간이 필요하지만 비행 시간이 길고 더 넓은 지역을 촬영할 수 있어 광활한 산림 지역 조사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 고정익 드론은 프로펠러 개수에서도 회전익 드론과 차이를 보입니다. 보통 알고 있는 회전익 드론은 프로펠러가 4개, 6개, 8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 만약에 하나만 고장나도 바로 떨어지는 위험이 있는데 이 고정익 드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프로펠러가 고장나더라도 이 기체가 바로 떨어지지는 않고 활공을 할 수 있어서 비상 착륙이나 응급 상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체 조립이 끝났지만 또 다른 준비에 한창인데 복잡한 도형들이 지도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는 도대체 무슨 일에 쓰이는 걸까? 네, 이 지도는 구글맵 기반으로 이 지상 장비를 통해서 화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설정한 미션에 따라서 자동으로 고도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조종기에 손 안 대고 처음부터 끝까지 미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GCS로 불리는 지상 관제 시스템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손쉽게 비행 경로를 설정할 수 있어 자율 비행을 해야 하는 UAM의 필수 기술이기도 합니다. 21.5V 정상, 통신주기 21, 22 정상. 네, 이륙 준비 다 됐습니다. 모든 이륙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고정익 비행기는 긴 활주로가 필요한데 고정익 드론도 마찬가지일까? 드론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팩 스위치 온. 힘찬 소리와 함께 손을 떠난 드론이 그대로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정해진 경로대로 막힘없이 날아가는 드론의 모습에선 여유로움까지 느껴집니다. 지상에 남은 사람들 또한 더는 조종할 필요 없이 드론의 임무 수행을 여유롭게 확인만 하면 됩니다. 54km/h 정상, 배터리 20.9V 정상입니다. 다행히 모두 정상입니다. 높이가 들쑥날쑥한 산림 지형에 맞춰 드론은 알아서 높게 또는 낮게 고도를 조정하며 소나무 재선 충병이 의심되는 나무들이 있는 곳을 꼼꼼하게 촬영합니다. 네, 예전에 소나무 예찰 조사할 때는 회전익 드론으로 주로 사용했는데 일단 회전익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 시간이 짧다 보니까 배터리 비용이나 인력이나 속도나 이런 게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 대체 기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제 고정익 드론 기체에 대해서 알게 돼서 그 이제 고정익 드론 기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대 비행 시간이 90분이다 보니까 이제 업무 속도,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인력 감소, 좀 더 효율적으로 획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고정익 드론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선회 합니다. 고정익 드론은 회전익 드론에 비해 비행 시간이 5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효율을 자랑합니다. 오늘 임무에 쓰인 이 고정익 드론은 긴 배터리 수명 덕분에 무려 40제곱킬로미터나 되는 면적을 거뜬히 날아다녔습니다. 설정한 경로 비행을 마친 드론이 이제 복귀를 준비합니다. 네, 현재 고도 75 들어옵니다. 이제 착륙만 남은 상황. 활줄 없는 착륙도 가능할까요? 그 순간 보기만 해도 충격이 느껴집니다. 드론이 멀쩡할지 걱정이 되는데 이 기체는 다른 동체 착륙이나 낙하산 방식이 아닌 에어백 방식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고도에서 속도를 줄인 다음에 천천히 떨어지면서 에어백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동체 착륙처럼 긴 공간이 필요하지도 않고 낙하산처럼 높은 고도에서 바람의 영향을 크게 많이 받지 않는 그 중간쯤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사용한 에어백은 버리지 않고 이렇게 뜯어내 다시 사용합니다. 투척 방식의 이륙과 에어백을 활용한 착륙 시스템을 적용한 이 색다른 드론은 간편한 사용법과 경제성 덕분에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는데 사실 이런 시스템은 해외에서는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되게 창의적인 걸로 이제 많이 봐주셨고요. 그리고 어쨌든 고정익기의 최대 단점이 활주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여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서 되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드론은 작년 2월 세계연행이 주최한 드론 경진 대회에 출전했는데 측량 관련 부문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해 한국산 드론과 그 활용 기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여러 아프리카 나라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졌는데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땅덩이가 큰 아프리카 현지에서 특히 쓰임새가 좋다 보니 우리의 공간 측량 기술을 배우러 한국을 찾는 나라들도 늘고 있습니다. 야외 임무를 마치고 본사로 돌아온 이들은 드론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쉴 틈 없이 화상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 만난 업체는 우후루랍이라는 드론 전문 회사인데요. 탄자니아에서 우리가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입니다. 오늘 만나서 한 대화는 다양한 센서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지금 질문하셔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자문을 해준 그런 미팅이었습니다. 국토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탄자니아 국토부가 한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곳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So first we've been using the Remo and other drones first of all over Africa and some in India as well. And the main use case is for large scale land survey and for linear surveys. 탄자니아 국토의 약 40%는 구획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토지 분쟁이 심각한 상황인데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의 토지 구획 사업이 시급한 만큼 드론을 이용한 측량이나 지도 제작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규모는 아프리카가 지금 현재 대륙 중에서 가장 빨리 성장을 보이고 있는 대륙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나이가 상당히 낮은 나이고 기술적인 면에서 빨리 받아들이는 그러한 준비가 돼 있는 인구를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최근 들어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한 남반구의 드론 시장 규모도 만만치 않지만 유럽과 미국, 아시아의 드론 시장은 적게는 10조 원에서 많게는 20조 원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드론 산업이 신산업의 용광로로 불리는 것도 과장은 아닙니다. 드론 산업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분야는 바로 배송인데 10년 뒤엔 약 45조 원 규모를 너끈히 돌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음식, 의약품, 소매나 물류 등이 드론에 실려 전 세계로 배송 중인데 독일과 미국을 비롯해 싱가포르와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드론 배송에 성공한 대표국들에 속합니다. 폭발적인 드론 배송 수요를 감당할 해답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 이제야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드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대체 이 많은 드론으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 이 기체는 아트쇼용 드론이고요. 총 약 200대를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100대를 더 생산해서 총 300대의 아트쇼용 드론을 이제 운용하고 여기에 보시면은 LED가 달려 있어서 이제 하늘에서 드론을 날면서 LED 불빛으로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는 그런 드론입니다. 드론에 큰 꿈을 품고 모인 이들은 2019년 국내 최초로 드론 100대가 동원된 아트쇼를 성사한 데 이어 올해는 300세대의 드론으로 불꽃쇼를 선보여 세계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되었습니다.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운영하는 군집 비행 기술을 위해선 모든 드론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는 만큼 단 하나의 드론에도 문제가 생겨선 안 됩니다. 그래서 드론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는 일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300대 군집 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300대가 동시에 날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간격이 좁다 보니까 정확한 비행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정확한 비행을 위해서면은 이제 작은 균열이나 아니면 이 프로펠러의 상태도 되게 중요하고 작은 이물질이나 그런 걸 모터에 끼면은
정확한 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충돌로 이어져서 이제 섬세한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 모든 노력은 충돌이나 추락 같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인데 드론의 안전한 운행과 점검은 도심 항공교통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검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군집비행 연구를 시작했을까? 군집비행이라는 게 저희도 처음에 회사에서는 드론 아트쇼를 하기 위해 군집비행을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군집비행이라는 걸 하게 되면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재난감시에도 연결시킬 수 있고 또 기존의 농작물 어떤 방제 역할을 할 때도 한 대가 하는 게 아니라 5대, 10대가 동시에 방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군집비행을 가지고 드론쇼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드론 물류라던가 아니면 재난감시 아니면 또 농업 이런 데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 연구팀은 기술 개발에 한창입니다. 틈틈이 의견도 나눠가며 몇 번이고 명령어를 수정합니다. 이미 충분한 기술력을 입증했을 텐데 어떤 개발이 더 필요한 걸까? 저희가 100개의 물류를 어떤 한 곳으로 비행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럼 1번부터 100번까지 5분마다 시간 텀을 두고선 각자 직접 제어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100대를 한 번에 묶어서 B포인트로 가라고만 명령을 내렸을 때 각자 알아서 서로 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서로 간의 배송품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완전 자율화되어 있는 관점에서 군집비행을 얘기하고 있고요. 공연용 군집비행은 종착점이 아니라 배송용 군집비행으로 가는 1차 관문이었습니다. 한층 더 고도화된 지상관제 시스템의 힘을 빌리면 여러 대의 드론이 알아서 목적지를 다녀올 수 있는데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우리가 목표하는 UAM까지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항공기 안에는 이제 파일럿이 타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비행기는 그 조종사가 움직일 수 있고요. 다만 지금 무인기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지상에서 어떻게 보면 무인 항공기를 조종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한 명이 한 대만 조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명이 여러 대를 조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 군집비행 드론이 실현되는 날, 무역과 물류 운송의 혁명도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운송 경로가 육상, 해상, 그리고 고고도의 항공이었다면 앞으로는 저고도의 하늘길을 활용한 드론 배송이 새로운 무역 활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드론 배송 분야의 선도 기업 중 하나인 짚라인은 기존 운송수단에 접근이 어려운 아프리카 오지로 의료품을 배송하여 배송 드론만이 실현할 수 있는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은 국내 대표 항만이 위치한 인천. 오늘 이곳에선 선박이 아닌 드론이 항구를 출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최장거리 드론 배송 기록을 세운 이들이지만 오늘은 또 다른 도전을 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드론을 조립하는 손길에서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오늘 무엇을 하려는 걸까? 예, 오늘 하고 싶은 건 묘박 중인 선박에서 필요한 물품을 긴급으로 이제 요청을 했을 때 굳이 배가 가지 않고 드론이 직접 그 묘박 중인 선박의 물건을 배송하는 일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항구에서 2km 떨어진 배까지 물건을 배송하는 것이 오늘의 도전 과제입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드론을 보내려면 꼭 해야 하는 점검이 있다는데 통신 채널 연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RF 연결 확인하겠습니다. 네, RF 연결 확인했습니다. 예, 다음 LTE 채널 확인하겠습니다. LTE 채널 어떻습니까? LTE 연결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다음 이리디움 통신 확인하겠습니다. 이리디움 통신 어떻습니까? 이리디움 통신 연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통신 채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걸까?
결국 드론의 통신 안정성 때문인데요. 드론이 아무리 무인으로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 계획된 상황이 아닌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언제든지 그 드론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통신 채널이 역시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리, 중거리, 장거리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통신이 끊어지지 않게 여러 가지 통신 채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시거리 너머로 날아간 드론의 생명줄은 바로 이 안테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기 다른 주파수 대역의 통신을 확보함으로써 하나의 통신이 끊기더라도 다른 통신으로 곧바로 연결할 수 있어 드론 운용에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통신 시스템은 도심 항공교통의 안전성과도 직결된 기술입니다. 지상에 있는 팀이 통신 점검을 하는 사이 배는 목표 지점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배에 탄 팀원들 역시 무언가를 준비 중인데 고정 좌표가 아니라 유동 좌표였기 때문에 이 안에 시스템이 들어가고 GPS를 연결해가지고요. 현재 이쪽 좌표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GPS라는 건 오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는 정밀하게 착륙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서요. 이제 비콘이라는 센서를 활용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불빛으로 감지를 해가지고 위치 이동을 잡아서 여기 있는 이 포인트 점으로 최대한 착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작은 장비가 드론을 착륙지로 인도합니다. 배가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상팀의 손놀림이 바빠집니다. 오늘 드론이 배송할 물품은 코로나19 진단 장비. 왜 이 의약품을 선택했을까? 코로나 초기에 그 일본에서 크루즈 안에서 이제 코로나가 한번 퍼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직접 접근하지 않고 무인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험을 해볼 건데 진단 키트는 이해가 가지만 아니 대체 이 아이스크림들은? 제일 배 위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다가 오늘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실어봤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은 오늘은 실험이 아니라 실사용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실사용과 실험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센스 만점 물건까지 드론에 싣고 저희 비행 준비합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이제 지상팀과 승선팀 모두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론이 배를 향해 열심히 날아갑니다. 지상팀의 시야에서 드론이 사라지고 이제 드론의 비행을 확인할 길은 이 지상관제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지상팀이 의지할 곳은 오직 키보드와 마우스뿐. 그렇기에 안정적인 통신 상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기 있다. 저 부표 위에. 저기. 부표 위에 조금 오른쪽. 부표 위에 조금 오른쪽. 마침내 기다리던 드론이 승선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배 위를 분주히 오가며 드론의 위치를 확인할 뿐 착륙을 위한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는데 이쪽에서 지금 여기서 안 하고 그쪽에다 명령을 넣고 있고요. 저는 그냥 임시로만 우선 잡고 있는 거거든요. 만일의 추락을 대비해 조종기를 잡고 있지만 착륙까지도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오늘의 실험이 성공하게 됩니다. 3분. 네, 잡았습니다. 이쪽에서. 네. 3m, 1m. 드디어 드론이 반경 1m까지 접근하고 바람에 기우뚱거리면서도 목표한 착륙 지점을 향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결과는 성공. 지금 현재 수동 비행, 그러니까 숙련된 조종사를 통해서 배에다 배송하는 사업은 이미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걸 넘어서서 자동으로 이륙을 할 수 있어서 적은 사람이라도 더 많은 배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 시연을 비행을 통해서 저희가 돌발 사항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좀 더 준비하고 나면 내년 정도엔 충분히 사업화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전달받은 아이스크림으로 자축을 대신합니다. 물론 의약품도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 항공산업이 그렇게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을 비롯한 몇몇 회사들은 적자를 면했거든요. 그게 이제 화물 수송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고, 드론이 사람이 타서 도시를 막 이렇게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건데, 해상을 통한 중국하고의 교역, 화물 교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얼마나 시장성이 있는가. 이번엔 마지막 기술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어릴 적 로봇 만화에서나 봤을 법한 이 출동 시스템은 비행 시간을 늘려줄 드론의 새 단짝입니다. 도심 항공교통의 필수 조건인 장거리 비행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장비죠. 기름 대신 전기를 쓰는 드론들이 앉아서 쉬었다 가는 드론 거점인데요. 이 드론 거점을 실증하는 곳이 있다 하여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은 강남에 남은 마지막 미개발 지역 서초구 헌인마을인데, 이 컨테이너에서 꺼내온 건 두 사람도 가뿐히 들 수 있는 매우 아담한 장비입니다. 네 개의 네모난 패드가 눈에 띄는 이 장비 위에서 드론이 과연 편히 쉬었다 갈 수 있을까? 이들은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아랑곳하지 않고 이 장비를 실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드론과 제법 잘 어울리는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현재 이 장비는 저희가 이제 이동형 스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의 자동 정밀 이착륙과 자동 충전 기능을 메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바로 드론 스테이션. 단순히 드론을 올려두는 용도가 아니라 드론을 자동으로 충전해주는 장비였는데, 스테이션 상판 패널을 보시면은 여기 충전 패드가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이 충전 패드 4군데와 드론 랜딩 스키드에 장착되어 있는 이제 접촉 단자, 이 4군데가 이제 서로 접점을 통해서 이 배터리에 전력을 공급하는 형식입니다. 먼저 드론 기체 하부에 달린 카메라가 드론 스테이션 상판에 달린 비컨을 인식하여 정확한 위치에 착륙합니다. 이때 착륙한 드론의 랜딩 스키드는 스테이션의 충전 패드와 맞닿게 되는데, 드론은 이 4군데의 패드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원리입니다. 드론이 자동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사이 이들은 드론의 경로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이 드론으로 뭘 하려는 걸까? 오늘 서초구 헌인마을에서 무단 투기량의 증감이나 혹은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의 발견을 위한 데이터 수집용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초구의 치안과 방범을 책임지러 드론이 비행을 시작합니다. 이 드론 실증 사업을 3년째 책임지고 있는 이곳은 서초구청. 서초구청 내에 있는 스마트 허브 센터로 드론이 촬영한 모든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데, 구청에서는 이 영상들을 기반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고민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데 무단 투기 이런 것들 찾아야겠다고. 건물 위에 이렇게 봤을 때 옥상에 뭐 가건물 생긴 것도 굳이 인공위성 갖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나오지도 않는 거 같고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폐기물로 처리하고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길을 어떻게 촬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하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그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다시 보면서 저희 업무에 어떤 형태로 녹여낼 수 있을지, 어떤 서비스를 주민들을 위해 국가 안전을 위해 할 수 있을지를 지금 고민하는 그러한 자료로서 이 영상들을 사용할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서초구청의 스마트 도시 서비스 팀은 CCTV를 활용하던 기존 시스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드론을 활용한 정사 영상을 만드는 등 드론과 행정의 접점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임무를 마친 드론이 스스로 스테이션으로 돌아와 자동 충전을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드론과 이 드론을 제어하는 뭐 조종기라든지 운영 프로그램만 이제 중요했던 시대였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자동 운영 시스템이 도입이 됨으로써 이 스테이션이라는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과 스테이션을 보관하는 자동 개폐 경납고 역시 드론과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드론 기체에 들어가는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변 기술들이 함께 발전하면서 드론은 오늘도 성실하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이제 군이라든가 경찰에 납품을 해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챔피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드론의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그렇게 앞서 나가는 회사들이 많이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좀 커지고 하면 충분히 우리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체와 핵심 기술부터 통신과 항해, 서비스와 인프라까지 다양한 연구와 실증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드론 히어로즈들이 있어 모두가 함께 누릴 하늘길이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